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지난 주말 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 기술주 우려와는 별개로 살펴볼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10월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이 지준금, 지급중기금 관리 매입, RMP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놓고 이게 양적 완화냐 아니냐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떤 영향을 시장에 줄지 오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RMP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관련해서 주말 증시는 조금 별개로 움직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새로운 게 이제 많이 나오죠. 아마 지난 주말에는 죄송합니다. 그 시청자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신경제 얘기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56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4,200 정도에서 이 토요일째 아침자에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해서 내년에 5,000비 불장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브로드컴 얘기를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신앵커랑 같이 금요일 날 시적 발표할 때 실적 발표까지는 좋았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그 CEO가 마진율이 좀 떨어진다 하는 각도에서 사실 오러클에 이어서 브로드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AI 문제를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분을 좀 많이 가라앉혔고요. 역시 그 페드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뭐 지금 브로드컴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9월달, 10월달,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차례 내렸습니다는 이렇게도 불구하고 장기 밀릴수록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드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으로 요약돼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케빈과 관련돼서 두 사람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케빈 SS에서 케빈 워시인데요. 이게 좀 워싱턴 정가에서 프리네커라든가 보는 것은 야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가 이게 부각되는 데는 백악관의 그 면접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으로 얘기했다 하는 그건 때문에 당연시되던 케빈 SS에 이어서 케빈 워시가 부각됐던 것도 지금 그래서 2파전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시청자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많은 그 시각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케빈 헤셋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뒤쪽의 배경에는 파월과 케빈 헤셋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아무튼 지난 주말 동안 많은 그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그걸 좀 요약해 드렸는데요. 역시 그 연말 연시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관련해서 이렇게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새롭게 도입됐던 제도가 RMP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생소하게 새로운 용어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을 통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수습꺾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는 SLB라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낮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 후에 이것에 의해서 좀 다소 풀리다가 12월 달 들어서는 연말에 그 세금 납부라든가 이런 특수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부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역시 SRF 즉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영래포의 잔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SRFR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회의가 끝나자마자 RMP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RMP에 대해서는 언론마다 좀 다른데요. 뒤쪽에 P가 프로그램이냐, 퍼체이스냐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리저브 매니지먼트 퍼체이스입니다. 한글말로 하면은 사실 지급 준비일 관리 매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단기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중에 국채를 매입해서 자금 공급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양적 완화가 생각나죠.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소위 양적 완화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칭이 not QE라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QE,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연준이 반박했다 해서 not QE라는 별칭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 주 증시와 관련해서 또 연말연시의 장사와 관련해서 QE냐, not QE냐, not QE냐, 이 논쟁이 지금 월가에서 초미의 차기 장과 함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금 관리 매입 RMP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매월 400억 달러 정도는 연준이 단기 국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은행 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또다시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면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SLR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제도 바뀌었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은행들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은 그 미국에서 보면 기준금리의 그 시장금리 조달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췄다 해도 이것이 채권 금리가 낮춰야 이 금융 코스트 비용이 줄어들면서 한편에서는 자산시장 올라가고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9월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연준이 사실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R스타 금리, RW스타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이게 축소돼야 되는데 이게 더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브로드컴 문제에서 전부 유튜브가 장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는 3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4.8% 넘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5% 공포에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숨가쁘게 제도가 변했던 겁니다. 9월 달에 지금 해설도 해드렸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라 해서 이것을 완화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잠시 보면 지금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초대형 은행에 대해서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5%에서 3.5에서 4.5로 내렸습니다. 이때 자사까지 포함하면 여유자금이 한 2천억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단기금융시장의 경색 문제를 좀 풀어나가지 않겠느냐. 근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월별 국채 매입에 50억 달러 정도에서 QT를 추진했었는데요. 10월 달 바로 SLP 조치 나온 이후에 단기금융시장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10월 1일 날 QT를 종료시키겠다. 그래서 12월 1일서부터 QT를 종료시켰습니다. 근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에 바로 새로운 RMP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숨가팠죠. 9월달 연준 회의에서는 SLB 완화, 이것이 해서 역부족이다 보니까 10월 회의에서는 QT 12월 1일부로 종료, 그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니까 12월 연준 회의에서는 사실 RMP 제도를 도입해서 통화제도에 굉장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보면 새로운 이렇게 차기 의장이 앞서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라이크 버리 같은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제도가 많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걱정을 던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사실 이 문제는 오히려 트럼프와 관련해서 금리 조작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내년 들어서 차기 의장과 페드가 친트럼프 퀴즈로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의 그 증시라든가 통화제도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간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R스타 금리라는 거는 실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중립금리인 거고 RW스타는 이제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이제 금리 값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차이가 더 벌어지고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게 마이클 문제다. 버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물 경제 균형을 주는 금리, 예. R스타 금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문제를 하고 있는 RW스타 금리. 이게 괴리가 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 문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에브리싱 밸리인데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문제죠. 예.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브리싱 밸리의 소외 대청인데요. 이 문제는 R스타와 RW스타 금리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부동산 재벌이니까. 예. 장남이 맡고 있으니까.
이 문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각도에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또 양적 긴축 QT를 종료하자마자 이 RMP, not QE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정말 not QE인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단행했는데 이거 자체도 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 통화정책 시차는 1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1일 날 QT를 종료했다. 근데 그 달 사이에 12월 달에 한 20일 만에 20일도 안 됐죠. 10일 만에 결과적으로 QE를 한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타가 되는 거죠. 사실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할 때 똑같은 시기에서 반대 정책에 해당되는 QT를 종료하고 QE를 한다. 그다음 민감하게 발생을 멈추고 가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바로 그렇죠. 급하게 후진한 것처럼 그렇죠. 보이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통화정책은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정책보다는 특히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기 때문에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RPM 추진원 이후에 양적 완화다 하니까 가장 곤혹스러운 게 결과적으로 페드라든가 파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적 완화가 왜 아니라는 얘기냐 예. 하는 쪽에서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가야죠. 그러면 양적 완화는 뭐냐? 장기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장기채를 매서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페드 입장에서는 RMP를 이렇게 양적 완화가 아니냐 하는 채는 자, RMP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의 몰고 있고 있는 QT를 종료하고 곧바로 QE를 하느냐, 이것도 통화정책이냐, 이게 반복해서 not QE라는 공식적 용어를 사용해서 not QE라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장기채를 매입하든 단기채를 매입하든 돈을 공급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이것은 QE다. 그럼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같이 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될 때도 이 논쟁이 됐었죠. 과거의 사례는 카프란 관련돼서 2019년의 사례를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얘기를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 시차가 1년인데 QT 종료했고 자 10일 만에 QE를 조였더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두 가지 측면이죠. 지난 9월 이후에 기준금리가 인하한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를 잡기에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자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죠. 뭐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월에서 보면 매파적 금리 인하는 아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 RMP제에 대해서 단기 금융시장을 종료하기 때문에 그때 해설은 매파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비둘기 사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전문가들이 뭐냐? 지금 와서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다시 그 FOMC 회의에 대해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도를 잘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페드 정책이 유동성 공급 쪽으로 가거든요. 작년 9월 달에 피벗을 했는데 국채금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올해 9월 달 이후에 기준금리를 세 차례 내렸습니다. 국채금리가 안 내렸습니다. 기초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통화정책 시차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기준금리 조타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앞으로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통화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게 있고 지금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하는데 이게 비상시에서는 QE와 QT 문제라고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의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RMP대를 도입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비둘기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서 보면 미국의 주가가 올라갔던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오락가락 하는데요. 근황의 본질을 올해 9월 이후 길게는 작년 피벗에서 왜 이런 조치가 나오는가 하는 측면은 기준금리 조타력이 사실 기준금리 변경의 FOMC 내용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좋다고는 통화정책의 프레임이 바뀌는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1년 이상 끌어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지금의 연준 움직임을, 그러니까 QT 종료되자마자 RMP로 가는 움직임을 마치 운전 중에 브레이크 안 밟고 급커브 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가끔 그런데 그러면은 조수석에 있는 와이프가 굉장히 단호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이게 차도 출렁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연준도 똑같은 움직임이라면 시장도 출렁일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의원께서는 2019년의 사례를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는? 그 비유는 저는 이런 각도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그 QT 종료 이후 유동성 공급 축소시키다가 예. 갑작스레 유동성 공급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핸들 조작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급커브 돌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커브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도 심지어 안 밟은 그렇습니다. 것 같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만 반복하면 되는데 자꾸 반복,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꾸 반복하니까 예.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굉장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트럼프 정부 1위기 때 한번 그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제니 렐런 잘 됐던 사람을 파월로 임명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파월이 자기 뜻대로 갈주갈지 하는데 그 상황이 2019년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그때 당시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 할 때 파월 의장은 페드 입장대로 페드의 전통대로 금리를 올렸죠. 그때 당시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단기 금융 시장이 굉장히 경색됐습니다. 지금과 너무나 유의사하죠. 예. 그러면 이때 연준 입장에서는 초단기채를 긴급 매입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초단기채를 긴급 매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연준의 조치에 대해서, 야, 당신 기준금리 올렸는데 초단기채에서 시중에 유동성을 뿌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페드라든가 파월이죠. 이때도 QE냐, not QE냐 이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달라스 총재의 토마스 카프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스 총재인데요. 예. 이 양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중에 다운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QE와 똑같다. 너무나 지구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낙인 효과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트럼프의 금리 인하를 유동성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에 금리 조작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저겁니다. 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자, 초단기채에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했으니까 두 가지 각도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사실은 증시는 낮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초단기채 돈을 공급하니까 2019년에 이 조치가 나온 이후에 미국의 증시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동성 상승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오라클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로드컴 문제 이런 건 자체 문제입니다. 실적을 발표해놓고 이거 CEO가 솔직하게 고백했어? 그럼 실적 자체 발표할 때도 저에게 맞게끔 해야죠. 이런 측면에서 자체에 나는 노이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건 자체 문제니까 결과적으로 유동성 장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에서 주목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한번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결국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연준의 정책 신뢰성 문제로 확산하느냐라는 큰 그림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12월 FOMC 이후에 연준이 매달 400억 달러씩 사주기로 한 것을, 단기 국채를 사주기로 한 것을 두고 결국 2019년에 단기 국채 금리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차기 예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이 반발여실을 나오고 예. 있겠죠. 근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과거에 본인 자신의 흔적 때문에 이와 같이처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금리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다시 불거지는 것은 트럼프 자체가 가장 주범이죠.
나름의 대통령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주범은 부정적 의미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주 사람이죠. 자, 트럼프는 금리 조작 문제, 아이고, 지금까지 올해 통화정책 관련해서 아마 금리 조작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금리 조작 문제. 작년에 뭐냐?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 불가론. 근데 취임 이후에는 금리 인하해라. 그래서 올해 들어서 페드를 간섭해왔던 거죠. 근데 올해 트럼프의 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 최소한 국채금리, 기준금리가 동결 속에 사실 7월 달까지는 금리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Big Beautiful Drop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개 숙임이다. 트럼프의 속마음을 얘기했었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장 본질적 문제, 엑스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국가 부도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의 단기채를 중심으로 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Big Beautiful Drop이라는 표현은 올해 7월 달까지는 맞았다. 그런데 최근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채금리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자, 9월 이후에 기준금리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 좀처럼 오히려 깎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연준의 지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유동성 조정 문제로 가지 않느냐. 자, 그러면 지금은 RMP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는 내년에 차기 회장을 포함해서 신트럼프로 퀴즈로 될 때는 국채금리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문제입니다. 국가 부도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국채금리를 조정할 때 국채금리, 자, 재정정책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야겠다. 빚내 더 쓰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국채금리 더 올라가죠? 디폴트 위험 되죠? 차기 회장 관련해서 트럼프죠? 자, 그런 상태에서는 bond monetization, 즉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사준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안정시키겠죠.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RMP 제도가 지금 주목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 속에서도 일관성은 관측이 됩니다. 결국은 큰 그림에서 미국의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국채금리 불안한 게 지금 연준 책임이 아니라 백악관 책임이다라는 목소리도 크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질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국채금리 안정시키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자 상환이라든가 이런 게서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근본 대책은 아니죠. 근본 대책은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근본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보면 나아지를 추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아지인데 지금은 뭐냐? 나아지는 정부 효율기구입니다. 지금은 이게 유명무실화됐죠. 재정 정책에서는 빚내서 더 쓰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는 줄이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안정시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 노이 전상으로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 트럼프의 책임이 강하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가 문제입니다. 자, 왜 국채금리가 올라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높으면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트럼프 관세를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 약달러 정책에 트럼프 관세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렸죠. 이것이 뭐냐? 올해 5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해서 지금 3%로 넘어갔던 배경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측인데 수요 쪽의 금리를 안정시켜서 공급 측 요인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문제입니다. 이건 트럼프 지정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책임이 당신네들 관세라든가 저환율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뭐냐? 정작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본질적 문제를 왜 해결하는데 거기에 회피해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회피해 가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기후환경 변화라든가 뭔가 관세라든가 해서 공급 측 인플레 요인을 잡아줬더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 문제에 대해서 자, 내년에 정치적으로 가니까 트럼프의 책임이 크다 하는 문제입니다. 본질적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더 유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를 근본적으로 잡게 되는. 그리고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는 트럼프 지정에 자 회피해가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항 추진했던 나아지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정부의 효율을 좀 증대시킨다든가 내년도 예산은 뭐냐 중간 선거 관계없이 내년에 예산을 좀 축소시킨다든가 하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접근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 공방이 되는 거죠. 책임 공방. 이런 각도에서 시장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장면에 이 빨간 글씨로 연준의 독립성 더 유지해 줘야라고 썼지만 내년에는 연준의 독립성이 조금 더 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국채금리 움직일 때마다 이거는 이 연준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백악관이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네, 덜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내년에는 아주 강합니다. 시장 자체는 아니 저기 뭐 시장 자체보다도 예. 사실 그 내년에 트럼프 페드가 트럼프의 의향 요구에 되는 이런 그 정치적 성향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어떻게 대통령 백악관 인터뷰 자리에 와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본인 자신이 케빈 러시가 다시 한번 1인자에서 2인자로 올라가는 모습이 내년도의 모습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버티면서는 사실 이런 성향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파월과 마찬가지로 자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페드의 전통을 지키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페드 독립성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연말 연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국채금리의 안정 문제는 가장 본질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적자 축소하고 국가 채무 줄이고. 근데 권력력이 강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올해 미니 지방선거에서 마이애미의 주사까지 전통적인 공화당적인 마이애미 지사까지 민주당에 넘긴 입장에서는 자 지금이 비상국면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비상금입니까? 내년에 재정 지출을 뭐냐? 빅 액트로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 이 대법원 입장에서 이제 이번 주 중으로 한번 판결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1심, 2심에서 보면 자, 올해 관세 정책에서 IEPA 그 국가부흥부에 의한 상호 관세가 1심과 2심, 그 다음에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게 비상국면이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각도죠. 비상국면이죠. 비상국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그러면 비상국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제 빅액트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 IAPA에서 관세를 추진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국민들보다는 사익을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익을 중시한다면 페드 입장에선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더더구나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미국의 그 본질 문제를 그렇게 경제에서라든가 현재 문제는 결과적으로 인플레는 공급 적용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관세를 줄이고 예. 한줄 정책은 저한줄 정책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는 이건 내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죽했으면 연준 입장에서 RMP 제도를 QE냐, not QE냐 논란 속에 곧바로 뭐냐 SLB 내려 10월달 QT 축소에 한 회의 강경으로 RMP 도입해. 이게 페드가 할 일입니까? 페드가 할 일입니까? 커다란 제도인데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어려울수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를 생각하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연준이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보는 RMB라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시장에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뭐 오러클 충격이라든가 브로드컴 충격이라든가 이때에도 불구하고 예. 내년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 기조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바뀐다는 것은 계속했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바뀌는데 자,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는 유동성 측면에 넘어간다. 그리고 통화지표도 M1, M2에서 L1, L2, L3로 넘어간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유동성은 내년에 공급한다. 트럼프 키즈가 오면 유동성은 더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러클이든가 브로드컴 문제가 있잖아요. 좀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뭐 중요한 얘기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보면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대부분 다 증권사가 5천 이상, 일부 증권사는 7,500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장기 데이터들, 장기 움직임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